네, 반갑습니다. 장종효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특별히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축적해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에너지 축적 후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하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락하면 요 2,500선이 강한 저항이 되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만들어진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승 갭에 대해서 채우고 간다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상승의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이걸 채워버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변동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해석에 대한 변동이지 뭐 현상 자체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그게 지금 시장을 잘 버티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뭐 해외 증시 동향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겠지만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원달러 환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하고 비교하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절하가 됐습니다. 근데 환율 동향을 볼 때 과열에서 침체를 한 번에 왔을 때 반등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침체에서 또 한 번에 과열로 가면 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1,300원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시장 방향에 따라서 이 환율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추가 절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진정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한국 경제 동향을 봤을 때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정도 가고 그래서 수출 상품 수지가 나쁘지 않게 정리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외환 보유고 유출이 없는 그런 구조가 돼야만 겨우겨우 버틸 수 있는데 지금 미국 따라간다고 금리를 올린 상황이라서 굉장히 나쁩니다. 금융위기 언제든지 금융위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이 근본적인 통화 정책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선제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예산이 빠르게 소진이 돼서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집값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뭐 급락을 해서 너도 나도 다 깨지는 그래서 금융위기로 연결되는 이 부분은 막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의 어떤 대중 심리를 보면 부동산에 관심이 전체로 비율을 배분해 보면 99, 주식에 관심 1, 태양광 0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과 방향이 반대로 간다고 보면 상대적인 수익률, 부동산 자체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다라고 하면 1년 동안 5억을 은행에 예치를 하면 뭐 4%를 받는다 치고 2천만 원이 더해집니다. 근데 1년 뒤에 5억이 되면 5억 그대로면 2천만 원이 내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도 5억이 되면 또 2천만 원 내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떨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고 뭐 또 이게 계산이 그럼 월세 살면 어차피 그 돈 나가지 않느냐 뭐 등등 뭐 또 논쟁의 거리가 생기는데 어쨌든 자산의 가치로만 보면 그런 부분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 심리가 그쪽에 쏠려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이나 태양광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약세가 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댓글 확인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50, 70, 100% 이상 저도 못 냈는데 제가 하는 거 반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다. 이 태백산맥님께서
이 작은 캐스팅 사업을 하셨는데 태백산맥님 여기 담배 그 전자담배 들어가는 것 조그만 거 테슬라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큰 거 찍는 요거 차이지. 또 태백산맥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네, SL 바이오닉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요거에 대해서 제가 또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SL 바이오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정지가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최대 주식, 최대 주식 가압류 해제. 여기는 참,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거래 정지 상태고 SL 홀딩스 컴퍼니 루시드 그리고 여기는 감사 의견이 다행히 재미삼아 사셔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감사 의견에 대해서 청담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개선 계획서는 제출을 했는데 상장 폐지를 할 건지 개선 기간을 부여를 할 건지에 대한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실질 대상이고 경영 개선 계획서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요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20일에 어디서 찍었나, 루시드 홀딩스 증자까지 했으니까 상장이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지금 정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권이고, 정권이 이제 아무래도 법조인들 위주로 이렇게 인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에 대한 부분이 이전보다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 어쨌든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됐는데 그 대상이 된 부분이 그 이유가 보면 일반적으로 뭐 5년 연속 적자 이런 거는 살려줄 수 있지만 다른 이유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넣었습니다. 근데 상장 폐지가 된다고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상장이 안 될 뿐이지. 그러면 주주가 고정이 됩니다.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기 전에 지분율을 보면 뭐 1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경영에 되게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상장 회사들이 지금 현재도 시가총액 225억인데 이걸 먹어서 밑에 회사들이 지배를 할 수 있으니까 경영권에 대한 안전장치로 자금을 추가 투입한 것이 아니냐. 근데 경영권만 쥐고 있으면 이 회사 자금을 어떻게든 또 뭐 다른 쪽으로 빼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면 요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금을 넣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장 폐지를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제 세 번째로 또 보면 예전에 퓨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없었지만 이 회사는 그래도 매출이 있는 상황이니까 한 200억 정도 매출이 있으니까 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요 세 가지를 종합을 했을 때 유지냐 폐지냐 참 어렵습니다. 반반인 것 같은데 저는 굳이 하나를 정해라 꼭 정해라 맞든 틀리든 그냥 궁금하다 하면 폐지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안 되면 다행인 거고 근데 지금 정황상 반반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좀 폐지 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HSD 엔진. HSD 엔진이 이제 하나가 인수한다라고 해서 상승했다가 이제 다시 그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거래량 자체가 많이 터졌는데 하나가 이걸 인수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쪽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 적자 보고 있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풀어본다면 여기에 이제 주로 납품하는 회사가 대창솔루션입니다. 대창솔루션 그 상황을 이제 열심히 또 들여다보면 대창솔루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금 상황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다라는 게 4분기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계획들이 다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창 솔루션이 거래하는 쪽에도 상황이 나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 HSD 엔진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지금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가 인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업이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거고 모 기업의 신용도를 활용을 해서 HSD 엔진이 이 부채 중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를 낮은 이자로 차환을 한다면 그것만 갖고도 실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분명히 주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지만 조선업이 도크 다 채웠습니다. 3년치를. 현대도 그렇고 삼성, 대우 다 채웠습니다. 이 도크 채운 부분이 앞으로 수주가 이제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가 가능하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있는 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모 있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고정비에 대한 분산 효과. 그래서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보면 HSD 엔진에 대한 전망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 정도 투자를 하시면 배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그룹이 딱히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는 않지만 인수합병으로 커온 회사고 그래서 그 삼성하고 화학 부문 빅딜을 할 때 또 이후에 주가가 잘 올라갔고 그래서 인수합병 이후에 개선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호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이 조선호황이 이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불황하고 호황하고 이렇게 본다면 이게 한 10년 정도 주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황에는 이제 이 도크가 비어서 저가 수주를 합니다.
계속 저가수주에서 적자를 보고 또 이 적자 고정비라도 건지려고 저가수주를 하고 이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 물량이 다 채워서 도크가 채워지면 저가수주를 안 합니다. 이제 정가수주를 하고 그러면 흑자를 보게 됩니다. 흑자를 보게 되니까 더 이제 고가수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도크가 이제 부족 호황이 되면 지금 이제 고가수주를 하고 그리고 고가수주를 하게 되면 단순히 흑자뿐만이 아니라 선수금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불황에는 이 정도입니다. 선수금 10% 줄 테니까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우리가 기성으로 줄게 돈 필요할 때마다 줄게 이런 조건이라면 이 선수금 50% 주고 이 도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도 빨리빨리 줘야 됩니다. 인도하기 전에 돈 다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 팔아버려도 되니까. 그래서 계속 고가 수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단계를 보면 딱 여기에 와 있습니다. 불황에서 호황으로 넘어가는 딱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인수합병으로 커온 회사니까 바보가 아닌데 이 HSD 엔진을 인수한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인수해서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선박은 건조해서 2-3년 걸리기 때문에 그 경기를 덜 탑니다. 오히려 이런 불황과 호황 사이클을 더 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조선 3사가 도크를 채웠기 때문에 정가 수주를 하고 흑자를 내면 이제 거기서 흑자 낸 걸로 부채를 조금씩 갚아 나가면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더 재무가 개선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배짱으로 고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딱 요 단계니까 M&A를 커온 하나가 요 시점에 사는 거는 투자 관점에서 괜찮다. HSD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투자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보유를 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에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흐름 자체도 코로나 이후에 상승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점을 찍고 지수가 3분의 2로 떨어질 때 종목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얘는 살아 있습니다. 상승하고 살아 있다. 그리고 상승하고 죽었다. 이 종목들의 앞으로 흐름을 보면 얘는 올라올 때마다 요 매물들을 소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소화해서 떨어지고 소화해서 떨어지고 장기 상승 국면이 아니면 이거 극복해서 튀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버틴 종목은 매물이 없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신규로 진입하는 건 또 재무나 이런 것까지 따져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보유를 하시는 입장이시면 편하게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건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경쟁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반응이 다소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HSD 엔진과 달리 이 종목들은 보면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이 편승했다가 하락장이 그대로 또 반영이 됐고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에 비해서 내려올 때 거래량보다 더 많습니다. 매물을 착실히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 경쟁이란 요인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요 흐름을 타는 게 N자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12,000원대까지는 굉장히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고 경쟁이 완화될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현 가치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낸다. 경쟁 완화로 인해서 향후 수년간 변수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정상화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올라간다고 추격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간다고 추격하면 기껏해야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 이런 자리에서 산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전에 힘들어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점이 나쁘면 올라가는 종목을 잡더라도 수익을 못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개인 투자자는 어디서 사야 되냐면 그냥 이런 자리에서 나눠서 사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 고점 돌파하는 거 보고 산다. 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빠졌다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고생하니까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관점보다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안 그러면 못 먹는다. 요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또 이 에너지를 모아서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추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꺾이면 고생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경쟁이 완화가 되면 주가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표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거고, 그래 앞으로 이제 좋아지는 종목들, 살아나는 종목들, 결국 환율 동향을 봤을 때 자동차인데 이미 반응이 오고 있을 겁니다. 예, 기아를 보면 그 지수가 반응할 때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달부터 지수는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반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회복한 흐름인데 기아를 보면 더 빠졌습니다. 저점이 늦게 나왔습니다. 저점이 늦게 나온 대신에 이제 최근에 무섭게 올라가면서 낙폭을 많이 줄여놨는데 이 낙폭을 줄인 거에 대한 그런 동력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실적입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못 가고 있을 때, 시장 대비 못 가고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주가가 못 간다. 이건 뭐 시장 문제다. 시장만 괜찮아지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서 환율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환율까지 도와주니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팔만원 부근에서 매물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하기는 어렵지만 쌀 때 사나 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좋은 종목을 쌀 때 샀을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사례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보다 탄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건 이제 매물에 대한 문제고 그 탄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양호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사상 최대니까. 그리고 환율도 도와주고 그리고 현대차하고 중국 관련해서 언급을 하자면 현대차의 중국 법인이 뭐냐면 베이징 현대입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 관점에서 본다면 베이징 현대. 이 초창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 수도를 붙일 수 있는 요 명칭을 현대한테 줬다는 것은 앞으로 현대를 키워주겠다. 그 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키워주지만 니네 기술 다 빨고 팽하겠다. 요런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테슬라가 한국에 법인을 세우는데 한국 정부가 파격적으로 서울 테슬라라는 법인명을 쓸 수 있게,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중국 같은 이런 통제사회에서 베이징 현대라는 걸 쓴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지금 팽 당했습니다. 그러면 기술 다 빨리고 팽을 당했느냐? 그게 아니라서 현대가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핵심 부품들을 모듈 자체는 중국 현지에서 가지만 대부분의 부품 공수, 세부적인 부품 공수는 국내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조립하는 거야 뭐 따라할 수 있고 라인 배치하는 것도 따라할 수 있고 모듈을 하는 것도 따라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이 부품의 핵심은 못 먹었습니다. 엔진 공장도 한국에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불매 운동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점유율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아웃을 하고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라는 건 굉장히 높이 살만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밀어주면 그냥 우리 핵심 기술 다 가져가세요. 대신에 우리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길게 보고 이걸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임기가 있는 CEO들은 자기 성과를 내야 되니까 중국의 기술 팔아먹고 자기 임기 동안에 실적을 많이 올렸을 건데 오너 경영이다 보니까 저는 오너 경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너 경영이다 보니까 이런 눈앞의 이익을 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기가 캐스팅으로 전환하는 이 생산의 혁신에 대해서
현대차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달리. 그러면 이제 기술 보강도 해야 되고 금융 기술도 보강해야 되고 이 금속에 대한 기술도 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안 하지만 준비가 되면 전환을 할 것이다. 예. 그것도 오너 경영의 장점이니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성장도 할 것이고, 포지션으로 보면 애플 다음에 삼성전자처럼 테슬라 다음에 현대차가 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환하는 종목들, 그 롯데쇼핑인데 아마 롯데쇼핑이 올해 적자 보면 내년에는 흑자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오프라인 고객이 늘고, 그리고 당일 배송을 하는 부분이 대한통운 시스템도 그렇고 자체 물류도 그렇고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 외곽에 대규모 물류 창고를 두고 쿠팡맨들을 보내서 배송하는 쿠팡하고 이 한가운데 핵심 지역에 점포를 두고 자체 물류로 이렇게 배송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경쟁은 기존 마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쿠팡은 시스템 자체가 교모해가지고 처음에는 최저가로 나오다가 어느 정도 구매 누적이 되고 나면 최저가를 안 보여줍니다. 그러면 쿠팡이 비쌉니다. 근데 귀신같이 사람들은 싼 걸 찾으니까, 서칭 한 번이면 싼 거 찾으니까. 그래서 쿠팡이 흑자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기존 마트들이 규제로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하는 거지. 규제 풀리면 마트 지점들, 점포들 24시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낮에는 오프라인 매장이고 밤에는 물류센터가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그냥 물류센터만 하는 쿠팡하고 비교해서 효율이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심지어 이 중심지에 있으니까 자산 가치도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 하다가 팔아도 되는데, 쿠팡 물류센터 나중에 기능 다 하면 누가 사갑니까? 아무도 안 사갑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 끝나고 나면 이 기존의 업체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마트는 벌써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마트가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이마트보다는 이제는 우리는 싼 거 사야 되니까 롯데 쇼핑에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자사주 소각하면서 자사주 소각하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삼성물산 건설 부분을 보면 예전부터 이 국내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도급 능력은 계속 1위였고 삼성전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주택 부문에서 이 재개발을 통해서 확실히 분양 리스크가 없는 자리들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 선방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다른 사업지에 대한 또 수익도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물산의 가치나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이고 순이익이 한 2조 5천억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30조를 넘고, 시가총액이 지금 21조 6천억 정도. 그러면 이제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상태에서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남은 주주들은 그만큼 이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호재입니다. 13.23%만큼 오를, 아니 이게 없어지니까 한 15% 오를 요인인데 상승폭 자체는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해서 주식이 희소성이 높아졌으니까 좋은 건데 왜 반응이 없느냐라고 하면, 자사주는 원래 배당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한다고 해서 당장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그런 직접적인 부분이 없고,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 저거 어떤 짓 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삼성그룹은 웬만해서는 주식수를 늘린 적이 없기 때문에 저 갖고 있다가 삼성전자처럼 소각하겠네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것도 있어서
예, 그래서 조금 반응이 덜하다. 하지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방향은 명확하게 보여줬으니까 우리 실적도 좋아졌고 가치 대비 저평가고 그런 관점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관심 이제 좀 가져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신호도 나왔고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